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 박현수라고 합니다. 아내 영희와 함께 40년간 맞벌이를 하며 노후를 준비해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막막합니다. 4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주변에서도 현수 형은 준비 잘했다고 부러워했고 저희 부부도 나름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써보니까 정말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빠듯해요. 작년 12월에 정년퇴직하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했는데 벌써 8개월 만에 우리가 계산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요즘 밤마다 가계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저도 잠이 잘 안 와서 새벽에 일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곤 해요. 처음엔 뭔가 잘못 계산한 게 아닌가 싶어서 몇 번이나 다시 따져봤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이 너무나 많았어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40년 동안 노후를 준비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은퇴 생활을 해보니 어떤 부분에서 예상과 달랐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요. 저는 1958년생으로 경상남도 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 농가의 셋째 아들로 자랐는데 부모님은 공부해서 도시로 나가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다행히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해서 1982년에 졸업했고 그해 서울에 있는 중견 제조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아내 영희는 같은 해 은행에 입사한 동갑내기예요. 소개팅으로 만나서 2년 연애 후 1984년에 결혼했죠. 그때만 해도 신혼부부가 둘 다 직장을 가진다는 게 그리 흔한 일은 아니었는데 영희가 워낙 똑똑하고 일에 대한 의지가 강했거든요. 우리 집안은 가난해서 대학도 간신히 나왔는데 이제 직장 그만둘 수는 없어요. 영희의 이 말에 저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제 월급만으로는 서울에서 살기가 빠듯했거든요. 신혼집은 노원구에 있는 전세 1천만 원짜리 아파트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작고 초라했지만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영희가 퇴근하고 와서 저녁을 해주면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1986년에 첫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영희는 출산휴가 3개월만 쓰고 바로 직장에 복귀했어요. 그때는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도 없었고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두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거든요. 하지만 영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만두면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나도 내일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영희 어머니께서 서울로 올라와 주셔서 수진이를 돌봐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시어머니께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당신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1989년에는 둘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영희는 짧은 휴가만 쓰고 바로 복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두 아이를 돌봐야 했고 저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노후 자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제 월급에서 50만 원, 영희 월급에서 30만 원을 떼어놨어요. 1990년 기준으로 80만 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었거든요.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우리가 나이 들면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말자. 이게 저희 부부의 공통된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은행 적금만 넣었는데 1990년대 들어서면서 주식에도 조금씩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영희가 은행에서 일하다 보니 투자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현수 씨, 요즘 증권사에서 펀드라는 상품이 나왔대요. 전문가들이 대신 투자해주는 거래요. 1992년부터 매월 20만 원씩 펀드에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률이 좋을 때도 있었고 손실을 본 적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은행 적금보다는 수익이 좋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늘어났지만 노후 자금 적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특히 강조했어요. 교육비 때문에 노후 자금을 쓰면 나중에 후회해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계속 모아야 해요. 1995년에 처음으로 아파트를 샀습니다. 노원구에서 중랑구로 이사했는데 전세로 살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집을 사기로 했죠. 대출을 1억 2천만 원 받고 2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매월 대출 상환금이 70만 원 정도 나갔는데 그래도 노후 자금 적립은 계속했습니다. 다만 금액을 조금 줄여서 매월 60만 원씩 모았어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아이들 교육비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수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원비만 월 50만 원, 민수도 중학생이 되니까 월 3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래도 저희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두 아이 모두 공부를 잘해서 특별히 비싼 사교육을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수진이는 연세대 경영학과에, 민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어요. 대학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노후 자금 모으는 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언제 또 모으겠어? 영희의 이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주식과 펀드 가격이 반토막 나면서 손실이 엄청 났거든요. 그때 모아놓은 돈이 3억 정도 있었는데 주식과 펀드로 투자한 1억 5천만 원이 7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여보, 이거 다 팔고 은행에 넣을까요? 영희가 불안해하면서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 팔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잖아. 경제는 항상 회복되니까 기다려보자. 결과적으로 이 판단이 맞았어요. 2010년부터 경제가 회복되면서 주식과 펀드 가격도 다시 올랐거든요. 2012년에는 오히려 투자한 금액보다 더 많아졌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은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했고 집 대출도 거의 다 갚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매월 100만 원씩 모았어요. 제 연봉이 5천만 원 정도, 영희 연봉이 4천만 원 정도였는데 세금 빼고 실수령액에서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었거든요. 2015년에는 집을 한 번 더 바꿨습니다. 중랑구에서 강동구로 이사했는데 기존 집을 4억 2천만 원에 팔고 5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대출은 1억만 받았는데 이것도 2020년에 완전히 상환했습니다. 우리 이제 빚 없는 사람이네. 영희가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2020년에 영희가 먼저 정년 퇴직했어요. 은행은 만 55세가 정년이었거든요.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것도 고스란히 노후 자금에 보탰습니다. 제가 퇴직한 건 작년 12월이에요. 37년 6개월 다닌 회사에서 1억 2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모은 돈과 합쳐서 총 4억 원 정도가 되었어요. 국민연금도 있었습니다. 제가 월 110만 원, 영희가 월 85만 원 받으니까 총 195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모아놓은 4억 원의 이자 수익까지 하면 넉넉하지는 않아도 괜찮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4억이면 월 200만 원씩 써도 16년은 쓸 수 있잖아. 국민연금 195만 원까지 하면 월 395만 원이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의 계산이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은퇴 생활을 시작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첫 번째 충격은 의료비였습니다. 작년 말부터 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보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2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안도했는데 막상 수술을 받고 나니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입원비, 간병비, 수술 후 재활치료비까지 하면 400만 원이 넘게 나갔거든요. 특히 간병비가 하루에 12만 원씩 드는데 2주 동안 입원하니까 그것만 336만 원이었어요. 영희도 올해 들어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매달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약을 타오는데 이것도 월 15만 원 정도 들어요.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줄 몰랐네. 영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두 번째는 자녀들 문제였습니다. 수진이가 작년에 결혼했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아빠, 요즘 결혼하려면 신랑 집에서 집 마련하고 신부 집에서 가전제품 해주는 게 기본이래요. 신랑 쪽에서 전세자금 5억 원을 마련했으니 저희가 가전제품과 혼수를 준비해야 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까지 하면 800만 원, 그리고 혼수 준비하는데 또 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때랑은 정말 다르네. 우리는 냉장고 하나 사는 것도 큰일이었는데. 민수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작년에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스타트업 투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생활이 불안정하니까 가끔 용돈을 보내달라고 해요. 아들한테 용돈 주는 게 뭐 대수냐고 생각했는데 매달 50만 원씩 주다 보니까 1년에 600만 원이더라고요. 세 번째는 물가 상승이었어요. 은퇴하기 전에는 직장에서 점심을 해결했는데 이제는 집에서 세 끼를 다 먹어야 하잖아요. 시장에 가니까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삼겹살이 100g에 3,000원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는 1인분에 2,000원이었는데 예전에는 외식도 가끔 했는데 요즘은 중국집 짜장면도 8,000원, 설렁탕도 12,000원이에요. 그래서 거의 집에서만 먹게 되더라고요.
전기요금도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에어컨도 더 쓰게 되고 TV도 하루 종일 켜놓게 되고요. 여름철 전기요금이 25만 원씩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번째는 여가 비용이었습니다. 은퇴하면 시간이 많아지니까 뭔가 해야 하잖아요. 영희는 문화센터에서 요가랑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월 수강료가 12만 원씩 들어요. 저는 등산을 시작했는데 등산복, 등산화, 배낭 사니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그리고 산에 갈 때마다 교통비, 식비에서 5만 원씩 들어가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취미가 뭐 있을까? 고민해봐도 마땅한 게 없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집 관리비였어요. 20년 된 아파트다 보니까 여기저기 고칠 곳이 생겨요. 작년에 베란다 방수 공사하는데 200만 원, 올해는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150만 원 들었어요. 에어컨도 15년 되어서 새로 사야 하고 냉장고도 소음이 심해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에 300만 원씩 나가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젊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자주 고장 나는 줄 몰랐네. 여섯 번째는 교통비였습니다. 은퇴하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병원 갈 때, 시장 갈 때, 문화센터 갈 때를 생각해보면 차가 편해요. 그런데 주차비가 만만치 않아요. 병원 주차비만 시간당 3,000원씩 하거든요. 기름값도 리터당 1,600원 정도 하니까 한 달에 주유비로 15만 원 정도 들어가요. 자동차 보험료, 정비비용까지 하면 월 25만 원 정도는 차량 유지비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가더라고요. 기본 생활비, 식비, 공과금 120만 원, 의료비 30만 원, 자녀 지원비 50만 원, 여가비 20만 원, 차량비 25만 원, 기타 집 관리 경조사비 등 30만 원, 총 275만 원 정도 나가요. 국민연금 195만 원 받으니까 매달 80만 원씩 부족한 거죠. 작년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9개월 동안 720만 원을 써야 했어요. 거기에 제 수술비 400만 원, 수진이 결혼 비용 1,300만 원까지 하면 벌써 2,420만 원이 나간 거예요. 이렇게 쓰면 4억 원이 10년도 못 갈 것 같은데? 영희가 걱정하며 말했어요. 저도 계산해 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매달 80만 원씩 부족하면 1년에 960만 원, 10년이면 9,600만 원이에요. 거기에 큰 병이라도 생기거나 집을 수리해야 할 일이 생기면 4억 원으로는 15년을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걸까?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많이 쓰는 건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계부를 다시 정리해보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봤거든요. 하지만 딱히 사치스럽게 쓴 게 없더라고요. 의료비는 아픈데 어쩔 수 없고 자녀 도움도 완전히 끊을 수는 없고 기본적인 생활비도 줄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우리가 더 벌어야 하는 건가? 영희가 파트타임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트 계산원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 같은 거요. 하지만 65세 넘은 여자를 뽑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도 경비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밤 근무도 해야 하고 월급도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37년 동안 회사 다니다가 이런 일을 하려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체력적으로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아파트 상가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분을 만났어요. 70세가 넘은 할머니인데 혼자서 커피도 타고 샌드위치도 만들어 파시더라고요. 어르신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힘들긴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요. 그리고 용돈 벌이도 되고 하루 10만 원 정도는 벌어요. 그 말을 듣고 영희와 상의해봤어요. 우리도 뭔가 작은 사업을 해볼까?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카페를 하려면 권리금부터 3천만 원, 인테리어에 2천만 원, 초기 재료비에 500만 원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카페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잘해야 월 100만 원 정도 순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칫하면 미천만 날릴 위험도 있고요. 그럼 우리가 지출을 더 줄여야 하는 건가? 영희가 문화센터 수강을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저도 등산을 줄이기로 했고요. 자동차도 웬만하면 안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들더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영희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노후 준비를 잘못한 걸까요? 글쎄요. 4억이 적은 돈은 아닌데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네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의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녀들도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요.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저희가 젊을 때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정도였는데 요즘 자녀들은 결혼 비용부터 시작해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도 예전보다 돈 쓸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은퇴하면 집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갈 일이 더 많아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직장 다닐 때는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는데 은퇴하니까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자꾸 돈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집도 생각보다 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20년 된 아파트라서 그런지 자꾸 뭔가 고장이 나요. 저희는 그날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저희의 노후 자금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 4억 원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에서 12년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둘째, 물가 상승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 저희가 젊을 때 물가와 지금 물가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앞으로 10년 후에는 또 얼마나 오를지 예상하기 어려워요. 셋째, 의료비를 과소평가했다는 것.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큰 돈 안 들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넷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녀들이 독립하면 끝이었는데 요즘은 결혼, 창업, 육아 등등 계속 도움을 요청해요. 다섯째, 은퇴 후 생활 패턴을 잘못 예상했다는 것. 집에서 조용히 지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활동적으로 지내려니까 돈이 더 들어요. 이런 분석을 하고 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 여보, 우리 집이 지금 시세로 8억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걸 팔고 5억짜리로 이사하면 3억을 더 확보할 수 있잖아요. 영희도 처음에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어요. 하지만 막상 부동산을 알아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첫째, 8억짜리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나와요. 15년 살았으니까 비과세는 되지만 중개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7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못 받을 것 같았어요. 둘째, 5억짜리 집을 사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조건이 안 좋아요. 같은 강동구 내에서는 30년 된 낡은 아파트밖에 없고 좀 더 멀리 나가면 교통이 불편하더라고요. 병원 갈 일이 많은데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영희 말이 맞았어요. 셋째, 이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이삿짐 센터, 인테리어, 각종 변경 수수료 등등 해서 500만 원은 들 것 같았어요. 결국 실질적으로는 2억 정도밖에 확보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생활 환경은 오히려 나빠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럼 차라리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는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집을 담보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인데 저희 집 같은 경우 월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었어요. 받는 돈의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어서 10년 후에는 집값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고요. 우리야 상관없지만 아이들한테 미안할 것 같아요. 영희가 걱정했어요. 그러다가 수진이가 좋은 제안을 해왔어요. 아빠, 엄마, 저희 집 전세금이 5억인데 아빠 집에 세입자를 받으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 매월 임대료도 받고 전세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살던 집에 남을 들여놓는다는 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산해 보니까 꽤 괜찮더라고요. 저희 집을 전세 6억에 내주고 저희는 수진이 근처에 월세 100만 원짜리 투룸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보증금 6억 중에서 월세집 보증금 5천만 원 빼고 5억 5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월 100만 원씩 내는 월세는 전세금 5억 5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면 나오는 이자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기존 4억에 5억 5천만 원을 더해서 총 9억 5천만 원이 되네. 계산해 보니까 훨씬 여유로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어요. 40년 가까이 살던 우리 집을 남에게 맡긴다는 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남이 우리 집에서 살면서 혹시 망가뜨리면 어떡해요? 전세 사기 같은 것도 요즘 많다던데 괜찮을까요? 영희의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 6개월 정도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지금처럼 생활하면서 정말 돈이 부족한지 아니면 처음이라서 적응이 안 된 건지 확인해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2달 동안 또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졌어요. 먼저 영희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지금 당장은 큰 문제 없지만 앞으로 요양원에 들어가셔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 비용을 알아보니까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정부 지원을 받아도 월 100만 원은 본인 부담이고요.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데 영희가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민수가 창업한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연락이 왔어요. 투자받은 돈이 떨어져 가는데 매출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하지만 2천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회사가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만 아들이 힘들다는데 모른 척할 수도 없잖아요. 결국 저희가 모아놓은 4억 중에서 2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물론 나중에 갚는다고 했지만 창업이라는 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 수 없는 일이니까 불안하긴 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정말로 9억 5천만 원이 있어야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정말로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봐요. 영희도 이제는 마음을 정리한 것 같았어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불안해져요. 그래서 지난주에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저희 집이 전세로 6억에서 6억 5천만 원 정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진이 근처에 괜찮은 투룸 월세 집도 있다고 해서 보러 갔어요.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저희 집보다는 작지만 2사람이 살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10만 원인데 위치도 좋고 교통도 편리했어요. 여기서 살면 수진이 집도 가깝고 병원이나 시장 가기도 편할 것 같네요. 영희도 마음에 들어 했어요. 이제 거의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다음 달에 저희 집에 세입자를 구하고 12월에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 노후 자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필요하다는 것. 저희처럼 40년 동안 성실하게 모아도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비와 자녀 지원비, 그리고 물가 상승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 은퇴 후 생활 패턴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집에서 조용히 지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활동적으로 지내게 되면서 지출이 늘었어요. 셋째, 노후 자금은 단순히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것. 집을 전세로 내놓는 것처럼 기존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넷째, 가족 관계가 노후 계획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자녀들의 결혼, 창업, 그리고 부모님 모시는 문제까지 모든 것이 노후 자금과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다섯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제 무릎 수술 하나로 400만 원이 나갔는데 앞으로 더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에요. 건강 관리에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섯째, 노후 준비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인간관계, 건강, 취미활동, 거주지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계획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 40년 동안 세운 계획이었지만 실제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저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집을 전세로 내놓아서 확보한 자금으로 좀 더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지난 8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인 노후 생활이 어떤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자금 4억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미리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가족과의 관계,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집이라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저희처럼 전세로 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주택연금이나 집 교체 등 여러 옵션이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이 틀렸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아직 조정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제는 좀 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